바이든 대통령이 돌아오는 기내에서 기자들한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진입 대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 바로 전날 이스라엘군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쟁의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다. 그래서 외신이 이스라엘이 지상군,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다른 방안, 이른바 플랜 B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관측을 했는데요. 그런데 또 방금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자기네 군인들한테 여러분들이 곧 가자지구 안을 보게 될 거다. 글쎄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좀 서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관측 정도는 바이든이 이번에 네타냐후한테 가나안 빨리 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압박을 많이 했을 거다, 이렇게 관측을 하는데요. 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전쟁 업데이트 소식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 갔다가 돌아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이제 관심사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오는 기내에서 기자들한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진입 대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 바로 전날 이스라엘군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쟁의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다. 그래서 외신이 이스라엘이 지상군,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다른 방안, 이른바 플랜 B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관측을 했는데요. 그런데 또 방금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자기네 군인들한테 여러분들이 곧 가자지구 안을 보게 될 거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금 글쎄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좀 서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관측 정도는 바이든이 이번에 네타냐후한테 가나안 빨리 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압박을 많이 했을 거다, 이렇게 관측을 하는데요. 글쎄요,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해군이요, 네. 예멘 반군이 쏜 걸로 보이는 미사일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홍해 북쪽으로 날아가는 걸 중간에 미국 해군 함정에서 요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국방부 대변인 얘기는 이스라엘로 향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격추시켰다, 뭐 이렇게 또 요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스라엘군은 계속 공격을 하네요. 어제는 또 요르단강 서안 쪽, 거기 남미촌에서 이렇게 좀 소요가 있으니까 거기를 또 공습을 했습니다. 여기를 공습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이 한 18명 정도가 죽은 걸로 그렇게 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인명피해도 크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저도 들어오면서 가자지구 안을 보게 될 거다, 이런 발언의 뉴스를 보고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뜻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를 시사를 한 것 같은데, 글쎄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돌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해서, 네.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군 입장에서는 또 그런 식의 어떤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단 플랜 B 얘기가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심이 갑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외교의 쓴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어디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여러 겁니까? 군데서 나오는데, 중국 외교부에서 네. 어제 이런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외교부 네.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기자가 바이든이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중재를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강대국의 국제 문제를 처리할 때는 객관성, 공정성을 견지하고 냉정함, 자제력을 유지하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고 중동 문제가 조속히 정치적 해결 궤도로 되돌아가도록 미국이 이끌길 바란다. 조금 좀 약간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미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미국이 거부권 행사해서 부결시킨 거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에 대해서, 이집트가 지금 아직까지 국경을 안 열었거든요. 난민 수용을 거부. 예, 지금 국경을 열기로 합의가 됐다고 나왔는데, 오늘 새벽 외신을 보니까 오늘 아마 열어서 트럭 한 20대 정도가 가도록 그렇게 하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런 민간인 보호가 중요하다 하면서, 이집트가 이렇게 가자지구 형세를 좀 이렇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네. 아무래도 이집트니까 조금 좀 손이 안으로 굽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이
뭐 성공과 실패 이렇게 양분화시킬 때는 실패 쪽이다라는 평가인가 봐요. 예, 네. 중국 그 글로벌 타임스도 어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바이든 중동 방문이 결국 실패로 끝날 거다. 이제 항상 그 중국 관영 매체들은 그 자기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이제 기고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요. 네. 여기 대해서 그 상하이 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교수 얘기가 이렇게 병원에 그 병원 막 사태 터지고 막 시끄러운 와중에 거길 갔는데 애초부터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그러면서 상황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두드렸는데 이거는 그 이번 갈등을 다루는 미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지원한다고 거듭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사태를 진정시키기보다는 더 악화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사회과학원 그 관계자 얘기는요. 이제 미국 선거하고 또 연결을 시켰습니다. 네. 바이든이 그 미국 유태 커뮤니티에 이스라엘이 좀 영향력을 행사해주기를 원할 거다. 그래야지만 내년 선거에서 상당히 좀 자기가 좀 더 유리해질 거로 그렇게 봐서 이번에 그런 목적도 이스라엘을 간 것 중에 포함이 된다 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요. 블룸버그가 막 새롭게 조사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오늘 새벽에 공개를 했는데 네. 보니까 바이든이 경합주에서도 트럼프한테 지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4%포인트 뒤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른바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이제 30% 밑으로 떨어져서 2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중동 갔다 온 게 물론 이제 이 조사가 그 중동 갔다 온 시점 직전에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아마 더 떨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이번 그 중동 행위 선거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뭐 블룸버그 조사에서도 좀 안 좋게 나오는데 시점에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앞선 분석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나온 분석이라는 것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참고해서 물론이죠. 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외무부 쪽에서 외무장관의 얘기네요. 전쟁이 끝나면 가자 지구가 줄어들 것이다. 완충지대 설치가 가능하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이번에 바이든이 가서 네타냐후한테 이런 그 가능한 한 전쟁을 좀 수습하고 네. 이런 그 좀 그 출구 전략을 좀 모색하라는 식의 그런 압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그저께 이스라엘군 라디오하고 회견을 했는데요. 전쟁이 끝나면 가자 지구에 하마스는 더는 없을 거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가자 지구 규모도 줄어들 거다. 이게 상당히 좀 묘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자 지구 자체가 줄어들 거다. 예, 이거 관련해서 영국 텔레그래프는요. 이번에 그 하마스가 기습 그 공격한 그 가자지구 접경 이스라엘 네.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좀 더 넓은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다 뭐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외무장관 발언이 민간 시설이 없는 비무장 완충지대 우리 이를테면 우리 DMZ 같은 네. 그런 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관측도 했습니다. 만약 이 관측대로라면 가자 지구에서 접경 지역에 완충지대를 일부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줄어드는 게 맞네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네타냐후 그 연정이 지금 극우 세력들이 굉장히 입김이 강하죠. 그래도 네타냐후도 그쪽을 업고선 이제 재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그 극우 정파라든가 초정통파 유대교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요르단강 상황도 그렇고 동네 예루살렘 같은 데도 가자지구처럼 정책전을 세우자는 그런 아주 강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런 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그 이스라엘 매체는 어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충돌로 처음으로 그 이스라엘 강요 입에서 전후 구상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주목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직전 총리가 그 라피드죠. 네. 이 사람은 이제 야권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최선책은 하마스를 격퇴하고 가자지구를 이제 안정을 시켜가지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되돌려주는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거기 그런 작업에 동참하는 게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글쎄요. 이런 말이 지금 이스라엘 그 분위기에서는 먹혀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이 나온 것 자체를 좀 의미 있게 보는 시각도 그렇죠. 있고요. 네. 이거 관련해서 로이터 보도인데요. 네. 그 백악관 쪽에서 이스라엘이 그 출구 전략이 지금 이제 너무 이스라엘이 막 격앙돼 있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좀 불투명한 점에 대해서 백악관 참모들이 좀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브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 뭐 바이든도 그렇고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 가서 전후 계획에 좀 더 집중을 해달라는 식의 그런 얘기도 아마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거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바이든도 또 네타냐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밝혔거든요. 어떤 그 분노는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 그러면서 9.11 테러 때 미국도 엄청나게 막 그냥 그때 격앙이 돼가지고 해서 정의는 얻었지만 실수도 했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기내에서 기자들한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관계자 얘기는 바이든이 네타냐후한테 무력을 사용하되 합당한 수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자 지구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또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조언을 했을 거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지를 확실하게 뭐 언급도 그렇죠. 했고 네. 한 건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이걸 반발해서 미국의 국무부 당국자는 사임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요. 미국 국무부의 정치 군사국이 있고 거기서 의회하고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그 국장 이제 조시 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군사 지원에 반대해서 그저께 사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또 그 국무부 동료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내부적으로 글을 올린 모양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사람 모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는 것 때문에 자기가 고민이 많았다. 그러면서 지난 몇십 년 되풀이됐던 게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게 아닌가 자기는 두렵다. 그래서 이런 짓에 내가 일부가 되는 걸 더 이상은 용납을 못해서 사퇴하기로 했다. 이렇게 사임의 변을 밝힌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10년 이상 일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네. 이 정치군사국에서 11년 정도 일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동맹국에 무기를 보내는 거를 관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올린 글에 네. 내가 하는 일이 도덕적으로 뭐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건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에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내가 하는 일에 그 부정적인 것이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것보다 좀 그거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만 내가 일을 하겠다고 내가 다짐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만두는 거다. 이렇게 아주 털어놨습니다. 내 자신과 약속한 거에 따라서 그만둔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네. 기준이 있었는데 예. 그걸 좀 넘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더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 네. 국무부 동료도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자한테 그 사람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만두는 게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어떤 의견들이 꽤 된다 이런 얘기 계속 좀 전해주셨었는데 그 움직임에 대한 압박이 또 세진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 그 유대 사회 입김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 그 기득권층.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폭스뉴스 보도인데 여기는 약간 좀 보수 성향이죠. 휴스턴에 있는 힐튼 호텔이 원래는 이달 말에 그 팔레스타인 권리를 위한 뭐 미국 캠페인이라는 행사를 이제 유치를 해서 그걸 이제 하도록 할 예정이었는데 그거를 호텔 쪽에서 취소를 시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명분은 호텔 뭐 투숙객들한테도 불편을 줄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했다는데 지금 뭐 짐작을 하시겠죠. 여기에서 그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버트 이 사람 아주 강경한 사람이죠. 막 그냥 그 불법 이민자 막 미국 동부로 막 보내고 그랬죠. 텍사스주는 증오와 반유대주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호텔이 이런 결정한 건 아주 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까? 이런 움직임이? 그리고 또 월가의 그 억만장자들도 잇따라서 지금 뭐 하버드 대학에 막 압박하고 그랬죠. 그런데 화장품 뭐 에스티 로더 그 상속인 로널드 로더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그 펜실베니아 대학에 그동안에 거액을 기부해 왔는데 이 사람이 이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지난달에 팔레스타인 문화 축제가 있었거든요. 거기 그게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계속 이런 이 펜실베니아 대학이 반유대주의에 맞서는 노력을 더 하지 않으면 기부를 끊겠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문학 축제 열리고 나서 유펜에 대한 그 유대인 동문하고 기부자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월가에서 뭐 그 헤지펀드 오너하고 이런 몇몇 사람들이 이미 기부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총장이 지금 맥일이라는 여성 그 인사인데 네. 사퇴해라. 아주 압박이 거셉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이런 어떤 의견 차이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이게 계기가 돼서 한동안 좀 대립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대립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얘기는 베네수엘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가스 금제재를 6개월 유예한다는 발표가 있었네요. 어제 미국 재무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네. 6개월간 석유가스 금 그 제재를 유예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연장될지는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보고 결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투자하거나 이런 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명분은 그 베네수엘라 여야가 이제 내년에 선거를 하는데요. 공정하게 하겠다고 뭐 합의를 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제 반대급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묘하게 되어 있죠. 마두로가 대통령인데 미국은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친미사 뭐 과이도라는 전 국회의장을 뭐 임시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묘한 그야말로 한 지붕 두 대통령이었죠. 그런 상태인데 근데 이게요 뭐 말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미국이 아쉬워서 그러는 걸로 다들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란 제재도 풀었지 않습니까? 일부. 네. 뭐 그게 또 뭐 다시 동결되고 했지만 이란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오펙 산유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펙 플러스로다가 조금 이제 기구를 좀 사실상 확대를 해가지고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주도하죠. 근데 미국 말 잘 안 듣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은 아주 그냥 미국하고 철천지 원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당근을 줘가지고 좀 잘해보자 하는 식의 그런 거 같은데 글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로 좀 다급합니다. 네. 이런 석유 제재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정치적인 계산이 상당히 각국마다 깔려 있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의 그 감산 기조를 네. 좀 이렇게 흔들겠다는 그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1대1로를 겨냥한 유럽판 1대1로 정상포럼을 다음 주에 여네요. 중국이 1대1로 그 10주년 정상포럼 했죠. 네. 막 했는데 지금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네. 유럽연합이 그래? 우리도 그런 거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가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면서 네. 블룸버그에 오는 25일, 26일 브뤼셀에서 이제 이른바 글로벌 게이트웨이 포럼을 연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제 유럽연합 정상회담도 있거든요. 그거 이제 시기를 맞춘 것 같은데 한 20여 개 여개국들이 정상급이 참석을 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 세네갈, 나미비아, 몰도바 같은 데가 참석을 확정했다. 그다음에 이집트하고 민주콩고도 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귀띔을 했습니다. 이 글로벌 게이트웨이라는 게 어떤 구상이에요? 이게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이게 올라 있는데요. 네. 한 3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430조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른바 그러니까 공급망을 확대하는 겁니다. 디지털, 에너지, 수송 부문까지 클린화, 여기 이제 청정에너지까지 포함시켜서 하는데 결국은 유럽판 1대1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보단 규모는 크지 않은 거죠. 이 관계자 얘기가 중국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냥 판을 키우지 않는다. 다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주 네. 우리는 아주 스마트하게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포럼은 누가 참여합니까? 그러면? 보면 이제 유럽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그 아주 네로라는 기업들이 다 참석을 거기 이제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을 하는 모양입니다. 오렌지, 알리안츠, 알스톰, 다논, 엔니, 지멘스, 텔레포니카 이런 데가 이제 총동원되고요. 그다음에 그린 에너지, 원자재, 수송, 헬스, 디지털 인프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미국하고도 경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논의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에 그 잠비아하고 민주콩고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핵심 자원국이죠. 여기하고 그 핵심 광물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하는 걸 목표로 하는 모양입니다. 네. 중국의 1대1로를 좀 겨냥해서 EU도 1대1로 포럼을 여는데 중국하고도 만날 계획이 있는 거죠? 예. EU가. 네. 올해 안에 지금 유럽연합이 중국하고 정상회담 할 예정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그러니까 이달 중순에 베이징 갔었죠. 네. 그리고 또 수석 집행위 부위원장도 잇따라 갔었고요.
지금 유럽연합은 중국하고 경쟁하지만 잘해보자는 입장이거든요. 그 보렐도 이번에 베이징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럽은 중국에 진지하다.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도 유럽에 진지하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유럽연합이 미국하고 무관하게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1대1로도 이런 식의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이면서 경쟁이면서 아주 뭐 서로 결국은 실리입니다. 네. 자, 다음 두 가지 소식은 이제 중국과 미국 관계, 뭐 중국, 미국 이런 어떤 제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 제재 확대에 도전한다. 모든 나라의 AI 개발 동등 권리와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걸 제시했네요. 그 1대1로 정상포럼 이제 요거하고 때를 맞춰가지고 이른바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라는 걸 제시를 한 걸로 그렇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가 말씀드렸죠. 그 인공지능용 반도체 중국 수출 통제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바로 그 당일에 이 구상을 딱 내놓습니다. 뭐 미국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뭐 짐작하시는 대로 미국을 겨냥한 거고요. 이게 이제 중국 그 당 인터넷 정보방공실 얘기가 이 이제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라는 게 모든 나라가 AI 개발에서 동등하고 어떤 주권을 존중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방해를 받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규칙 같은 것도 공정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거네요. 그렇죠. 네, 미국을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AI 부분에서도 우리가 미국 아닌 우리가 주도권을 우리가 리드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강조를 한 겁니다. 네. 뭐 거기다가 무슨 뭐 인간 중심적인 뭐 기후 대응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그거는 뭐 제가 볼 땐 미사여구 같고요. 결국은 미국 아니고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 나왔나요? 이제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른바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는 게 벌써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네. 2021년에는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작년에는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그리고 이제 지난 3월에는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숙한 거군요. 예, 그래서 인류 문명 공동체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도 지금 이런 AI 주권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트업 대표가 있는데 이분 말씀이 어디까지나 가장 중요한 거는 AI 주권이 대기업이나 국가가 아닌 데이터 쪽, 유저 쪽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 주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얘기도 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상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영국의 반도체 설계사 ARM의 CEO가 미국의 대중 군사용 첨단 반도체 차단이 현실적으로는 이게 뭐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덕택에 손정희 회장이 돈박석에 앉았죠. 이 CEO가 그저께 캘리포니아에서 월스트리트저널 테크 라이브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얘기입니다. 미국이 이제 AI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 강화 조치까지 나왔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현실적으로 우회하는 걸 막기 힘들다.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수출 통제로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어렵다. 거죠.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논리로 이걸 막는 건 어렵다. 사실 여기는 지금 특히 첨단 반도체 프로세서 기술 같은 게 세계 최고죠. 뭐 심지어는 애플도 자체 반도체 핵심이 여기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만드니까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중국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실행이 매우 어렵다. 이런 점을 거듭 지적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좀 미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기자님이 이제 전쟁 관련된 업데이트 얘기를 워낙 많이 전해주셔서 마지막 부분에 환경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요즘은 좀 시간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전쟁 얘기 업데이트가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월요일에 또 많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